네, 안녕하세요. 자, 15강은 5장부터 이어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산업 환경이 어때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이 매우 빠른 그 산업 환경에서 기업들이 이러한 그 생산성을 높이고자 직무를 뭐 통합화 시킨다던가 또는 표준화 시키는 방법으로 그 직무 재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의미에서의 직무 재설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직무 재설계가 뭐냐라는 걸 한번 살펴보면 직무 설계란 직무의 의미를 부여하고 만족감을 주어서 조직의 목표를 항상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조직의 목표가 나오면 조직의 목표는 그냥 간단하게 효율성 조직의 효율성을 증가해서 어떻게 보면 수익이죠. 수익을 높이는 거죠. 이게 조직의 목표인 거죠. 조직의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직무를 조화 있게 통합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동시에 인간성 회복이라는 개인의 목표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다. 이 부분 좀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보지 않았어요? 네, 어디서 들어봤죠? 네, 인적 자원 관리에서 아마 제가 설명을 했을 거예요. 인적 자원 관리도 그렇고요. 직무 재설계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 인적 자원 관리도 조직의 목표와 누구의 목표, 개인의 목표가 동시에 달성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직무 재설계도 마찬가지예요. 직무 재설계하는 것도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 그때 아마 제가 개인의 목표 설명드렸을 거예요. 개인의 목표가 동시에 달성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직무 재설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시험에서 직무 재설계는 조직의 목표만을 뭐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뭐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하는데 네, 틀린 거죠.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동시에 동시에. 그래서 직무 재설계는 기존 직무에 의미 있는 과업이 뭐 추가되고 더 큰 책임과 복잡성이 포함되면서 그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직무 재설계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시험에 매우 잘 나오죠. 뭐 일반형이라던가 사례 통합형으로 해서 자주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직무 설계의 방법에 대해서 보면 크게 여기서는 뭐 직무 순환, 직무 확대, 그리고 직무 충실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직무 순환이랑 이거는 좀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매우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직무 순환은 어때요? 직원이 지금까지 담당했던 직무의 기능, 작업 조건, 권한, 책임 등에서 다른 직무의 이동인 거죠. 이게 키워드죠. 다른 직무의 이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 직군에서 뭐 다른 직군으로 또는 현재 직무에서 다른 직무로 또는 내가 지금의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거죠.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인사, 수평적인 거죠. 수평적인 인사 이동이 배치 전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직무 순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이게 제가 보면은 이제 병원에서 그 CS 교육을 할 때 간호사분들이 그 이러한 직무 순환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과에서 일을 했던 간호사분이 정형외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죠. 이렇게 옮겨가면서 또는 정형외과에서 또 이렇게 뭐 심혈관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이렇게 직무 순환을 시키는 거를 제가 좀 보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러한 직무 순환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장점이 뭐냐라면 어때요? 직무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지루함은 감소되겠죠. 감소되고 그리고 업무에 대한 동기가 이제 증대가 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신축성을 부여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내과에 있는 간호사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거나 또는 뭐 지금 현재 상황처럼 코로나가 걸려서 2주 동안 못 나오게 되면 그 자리를 어때요? 다른 예를 들면 뭐 정형외과에 있는 간호사가 금방 바로 투입이 돼서 일을 바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기존에 내과에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신속성을 부여해서 아무래도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이익으로 가죠. 이익이 되는 거죠. 단점은 계속해서 어때요? 직무 이동이 되다 보면 계속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새로운 업무이기 때문에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훈련 비용이 증대가 되고, 그리고 그 손에 완전히 그 업무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어때요? 많이 서투르죠. 네, 그러다 보면 생산성의 감소가 야기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직무 확대 볼게요. 직무 확대. 자, 직무 말 그대로 확대죠. 확대. 자, 순환은 이게 순환하는 거잖아요. 순환하는 거죠. 확대는 어때요? 이렇게 확대가 돼요. 확대가.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정도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확대가 되는 거죠. 네, 너무 확대가 됐나? 자, 이 정도의 업무를 내가 이 범위 내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가 확대가 된 거죠. 쉽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편하게. 그래서 직무 확대는 직무 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한두 가지가 더 늘려지는 거죠. 그래서 중심과업, 내가 하고 있는 중심과업에서 다른 관련 직무를 추가하는 거죠. 추가하여 수행함으로써 직무를 중심 과업으로부터 넓게 확대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주요 업무가 있는데 그 주요 업무에서 또 다른 업무가 이렇게 나에게 맡겨지는 거죠. 맡겨지는 건데, 자, 직무 외 유사한 다른 보조적 직무를 활당함으로써 직무의 다양성을 제고하는 거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때요? 내가 하고 있는 기존의 업무에 주요 업무에 다른 부가적인 업무가 들어오면 그 다양성이 업무의 다양화, 그렇죠? 업무의 다양성이 제고되는 거죠. 자, 직무 확대는 직무를 수평적으로 확대한다는 점에서 수평적 직무 확대라고 합니다. 자, 이 보시면 제가 이렇게 수평을 그어놨죠. 수평적 직무 확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주요 업무에서 플러스 다른 업무가 추가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평적이에요. 그래서 수평적 직무 확대라고 하면 과업의 양과 종류가 증가함으로써 직무가 더욱 다양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직무가 내가 하고 있는 주 업무에서 부가적인 직무가 추가됨으로써 더 다양화되는 거죠. 자, 이로 인한 장점은 직무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고 또는 내가 하고 있는 단순화된 직무에서 권태감이나 이런 단조로움이 어떻게 감소될 수가 있죠. 맨날 하던 일, 그죠? 내가 3년을 이 일을 했어. 근데 3년을 일을 하다가 뭔가 새로운 일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면 아무래도 어때요? 그러한 단조로움이 좀 더 감소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럼으로써 여기 보시면 직무 만족도가 향상된다 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직무 만족도가 향상되면 어때요? 당연히 이직이라든가 결국은 감소되죠. 이거는 많은 논문에서도 발표된 내용이기 때문에 직무가 만족되면 이직이나 결근율은 당연히 감소가 된다. 근데 이러한 직무 확대로 인해서 또 발생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직무의 본질적인 내용에는요, 변화가 없이 뭐만 증가가 돼요? 업무만 더 가중되는 거죠. 작업량만 더 늘어나요. 자, 그러면 이게 오히려 직원들에게 인원 감축의 한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A라는 직원이 있고 B라는 직원이 있고 C라는 직원이 있잖아요. 근데 이 A라는 직원이 하고 있는 주 업무에서 B라는 직원이 일이 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또는 C라는 직원은 업무를 해요. 그러면 경영자가 봤을 때 이 A가 이 B라는 그 직원의 일을 할 수 있네? 그럼 이 B 직원은 필요가 없네? 해고시켜야겠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원 감축의 수단이 되고 또는 어때요? 적극적인 동기부여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네, 다음은 이제 직무 충실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직무 충실화란 한 사람이 더 많은 종류의 과업을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수행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주요 키워드죠. 책임과 권한을 주는 거죠. 네, 책임과 권한을 줌으로써 개인 대상의 수직적 직무 확대다.
직무 확대다. 아까 그 직무 순환은 수평적 직무 확대라고 했죠. 하지만 이거는 수직적 직무 확대입니다. 자, 내가 수직적이에요. 현재 이 위치예요. 이 위치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다면 나에게 제공되는 게 그 위에 상위의 업무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 상위 업무가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만큼의 뭐예요? 책임과 권한도 같이 준다는 그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무 충실화는 보다 많은 계획과 통제, 보다 많은 의사결정의 참여를 통해서 어떤 기능까지? 네, 관리적. 네, 어떻게 보면 네, 관리자죠. 관리적 기능까지도 위임하는 게 직무 확대와는 다르다. 속성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직무 확대와 그리고 직무 충실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로 인한 장점을 보면 아무래도 어때요? 이제, 내가 하고 있는 그 위치에서 조금 더 많은 권한과 책임감이 주어지면 그만큼 어때? 성취감으로 인해서 만족이 증가가 되는 거죠. 당연히 만족이 증가가 되면 이거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따라옵니다. 연관이 된다. 그리고 개인의 성장과 작업 환경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 또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다. 근데 단점으로는 이제 이 직무 충실화는요, 낮은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는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뭐 적용하기 어렵다라는 의미보다는 정확한 표현은 적용할 좀 필요가 없죠. 적용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낮은 직무라는 게 낮은 것부터 고 난이도의 직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어떤 직무라는 건 수직적 이렇게 있는데 굳이 이 분야의 직무에 대한 작업을 하는 그런 직장이라면 이러한 어때요? 직무 충실화가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이 직무 충실화는 이제 이렇게 사례형으로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뭐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된 내용 중에서 예를 들면, 뭐 현장 직원의 접점에 근무하는, 세일즈 현장 직원에게 판매원에게 가격 할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네. 권한 부여라고 그랬죠? 권한 부여. 딱 이게 나오면, 직무 충실하구나. 딱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된 내용이죠. 학교를 졸업하고 인사과에 취업을 했는데 맨날 하는 일이 뭐 모집 공고하고 입사 지원서 배포하는 단순 업무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배의 그 면접을 참여하라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팀의 하위직 사원에게 면접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럼 어때요? 이것도 직무 충실화가 되는 거죠. 그만큼 그 하위 직원에게 책임과 권한을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직무 충실화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갈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뭐 우리가 이제 의사 결정을 할 때 각각 그 조직원 개인마다 가치관이라던가 성격이라던가 자라온 배경이라던가 뭐 그 조직에서 추구하는 목표라던가 이게 다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당연히 뭐가 유발될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갈등, 아마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두 번쯤은 다 겪어봤을 거예요. 겪어봤는데, 갈등의 여기서는 유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갈등의 먼저 순서를 보면 이게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죠. 갈등이 야기되는 그 순서 있죠, 순서 꼭 기억을 해두세요.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처음에는 갈등이 표면화가 됩니다. 갈등이 이제 야기가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각 개인이 어때요? 갈등이
나오는구나, 갈등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해서 그 개개인이 인지하는 거죠. 그 갈등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리고 감지하는 거다. 이게 이제 인지의 개인화이고요. 자, 이렇게 그 갈등이 인지가 되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모색하는 거죠. 아, 이 갈등을 빨리 풀어야겠다. 풀기 위해서 모색하는 게 바로 이 행동의 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행동의 결정이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행동하면 그로 인해서 갈등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행동의 결정에 있어서 갈등을 해결하는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건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뭐 경쟁에 의해서는 서로가 협력하고 타협하면서 갈등을 뭐 해결하기도 하는데, 자, 하나하나 보면 먼저 경쟁으로 갈등을 해결한다. 이거는 상대방의 입장과는 상관이 없이 어때요? 자기의 이익만을 만족시키려는 거죠. 이게 바로 경쟁이다. 협력은 갈등 당사자들이 서로 상대방의 관심을 만족시키기를 원하는 상황일 때 어때요? 협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 이 협동을 할 때는요, 전체 목표와 자신의 목표에 대한 관심이 모두 높아야 돼요. 하나의 목표, 자신에 대한 목표만 있고 전체 목표에 대한 관심이 없을 때는 이 협력하게 되지 않죠. 그래서 전체 목표와 자신의 목표에 대한 관심이 모두 높을 때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정답은 협동이 됩니다. 이게 그대로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다음 타협은 서로 부분적 교환과 희생을 통해 만족을 취하려는 거다. 이게 바로 타협인 거죠. 타협이고, 이제 시험에서는 주로 이 협력과 타협이 시험에 좀 많이 건드려지는 부분이에요. 다음에 회피는 갈등으로부터 처리하거나 갈등을 어때요? 스스로가 억누르려고 하는 거죠. 그냥 무시하는 거죠. 일부러 무시하려고 하는 거. 다음 수용은 상대방의 관심사를 우선시하는 거. 내 관심보다는 상대의 관심을 더 우선시하는 게 함으로써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바로 수용이고요. 그리고 절충은 갈등의 당사자들이 서로 뭔가를 서로 뭔가를 양보함으로써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절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특별히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갈등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갈등의 당사자가 직접 대면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거죠. 우리 그 전공법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쉽게 말하면 전공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대면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그다음에 상위 목표를 제시를 합니다. 자, 서로 간의 협조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한 공동의 상위 목표를 제시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A 부서와 B 부서가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 상위 목표를 이 A와 B 부서에 주는 거죠. 자, 공동으로 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거죠. 그럼 어때요? 서로가 A 부서와 B 부서가 이 상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뭐 의견을 제시하고 어떻게 보면 서로가 상호 의존적이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갈등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설득은 아마 우리 여러분들 설득 A 모듈에서 설득과 협상 공부한 거 기억나시죠? 자, 설득은 말 그대로 상대가 정말 원하는 그 가치를 제공해 줌으로써 갈등을 해소시키려고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협상은 여러분들 협상은 어때요? 우리가 항상 상호 윈윈인 거죠. 상호 윈윈. 그 키워드 기억나시죠? 협상은 상대방과 내가 원하는 바를 모두 A와 B가 있으면 A와 B가 모두 얻는 방식으로 이 갈등을
해소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양보할 건 양보하고 내가 취할 건 취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럼으로써 이렇게 타협, 협상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한다. 다음 자원을 확충을 합니다. 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갈등의 유발이 한정적인 자원이 부족해서 유발되는 갈등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뭐예요? 그 자원을 공급해주면, 확충해주면 해결이 되는 거죠.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구조적 변수의 변화를 통해서 그 갈등을 해소를 하는데,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갈등을 해소시켜주는 거죠. 뭐 갈등이 있는 부서 간의 인사 이동을 실시한다던가, 또는 작업 흐름의 변화를 통해서 갈등을 해소시킨다든가 등이 있는데, 제 친구가, 이거는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 제 친구가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말 2년 동안 상사와 매일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막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게 나타나니까 스트레스성 탈모까지 나타나고, 정말 얘가 2년 동안 얼굴이 막 피폐해지기 시작하면서 나 이 회사를 정말 그만두겠다고, 이제 회사를 옮기겠다고 막 벼르는 와중에 저랑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도저히 더 이상 못 다니겠다고, 정말 이 상사 얼굴만 보면 자기는 정말 미칠 것 같다고 하다가, 야, 그러면 한번 부서를 좀 부서를 좀 바꿔달라고 좀 얘기를 좀 해봐라. 마지막으로 그게 안 되면 그때 그냥 그만둬라. 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거 나서 이제 친구가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도저히 이 상사와 부딪혀서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없다. 부서를 좀 옮겨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결단을 낸 거죠. 근데 정말 다행히 그 친구의 말이 수렴되어 가지고 부서를 옮기게 됐어요. 근데 이 부서를 옮겼는데 그 옮긴 부서의 상사와는 너무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 직장을 지금 다니고 있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환경의 변화, 구조적 변수의 변화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직무 확대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1번 과업의 양과 종류가 증가함으로써 더욱 직무가 다양해지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내가 하고 있는 그 직무에서 양과 종류가 증가됨으로써 그 직무가 더욱 다양화되는 거죠. 다양해지는 것이다. 직무 확대는 직무를 수평적으로 확대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수평적 직무 확대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업무가, 주요 업무가 이 정도에서 내가 하고 있다면 좀 더 어때요? 과업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정도의 과업이 더 추가가 되는 거죠. 네,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평적 직무 확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순화된 직무에서 느끼는 권태감이나 단조로움이 어때요? 감소되는 장점이 있겠죠. 맨날 내가 하는 일만 하다가 뭔가 새로운 업무가 또 나에게 주어지면 아무래도 그런 그 단조로움이라던가 권태감이 조금은 감소되는 장점이 있다. 다음 4번, 낮은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네, 이게 오답이네요. 자, 이거는 뭐죠? 바로 직무 충실화죠. 충실화. 네, 직무 충실화. 그래서 우리가 직무 충실화는 이 수평적 직무 확대는 반대로 수직적이라고 했죠. 수직적 직무 확대라고 그랬죠. 수직적. 즉, 내가 지금 현재 이 위치에서의 이 업무를 하고 있다면 뭔가 좀 더 상위의 업무, 좀 더 고난이 너의 업무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난과 책임이 좀 더 다른 업무가 주어진다. 이게 바로 직무 충실하다. 근데 이러한 직무 충실화는 낮은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그런 작업에는 굳이 필요가 없는 거죠. 다음 5번 중심 과업에서 다른 관련 직무를 추가하여 수행함으로써 직무를 중심 과업으로부터 넓게 확대시키는 거다. 네, 확대시키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무 확대의 중요 키워드는 이거죠. 업무가 다양해지는 거고요. 수평적인 거고, 추가, 다양은 빼야겠다. 자, 수평, 추가, 그리고
확대.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직무 확대의 중요 키워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직무 확대까지 한번 같이 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